안녕하세요. 이 밤 나지기 읊조리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평 작가님의 책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입니다. 작가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의식적인 행동은 편안한 관계 맺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연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늘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신경 쓰며 가끔은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스스로를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라 여기며 조금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그대로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시고 또 포근한 잠에 들길 바랍니다. 따뜻한 댓글 많이 부탁드리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다 괜찮아지는 주문, 그럴 수도 있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겪다 보면 어느새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럴 땐 그저 재풀에 지쳐 잠잠해질 때까지 내버려둬야 한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식의 대응이 현명한 것이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라비아 속담처럼 간밤에 산이 움직였다면 믿을지언정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 믿지 말기로 하자. 달라지지 않을 문제들에 부디 힘 빼지 말길 바란다.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건강한 사고 습관을 지니면 좋다. 하나, 그러라 그래. 특정인이 또 일을 저지르고 감정을 폭발하고 있다면 그러라 그래 마인드가 필요하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더 놀랄 일이 남았나?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말자. 괜히 남의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걸로 됐다고 여기자. 둘, 내 탓? 네 탓.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은 애써 차단하자. 나보다 더 못됐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여기는 편이 좋다.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남을 우습게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 환경 탓에 내가 운 나쁘게 걸려들고 만 것뿐이다. 쓸데없이 자기 비하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자. 인간관계 같은 해답이 없는 문제는 때로 남 탓을 해야 해결되기도 한다. 셋,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 어떻게 하든 본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타인을 무심하고 타인에게 하는 행동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은 다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힘든 일도 없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술술 풀리는 것 같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타인을 내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기적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자. 준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라.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는 보상 심리는 일찌감치 버리는 편이 내면의 평화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감사의 표현은 해야지 라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관계에서는 내가 100을 주어도 10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오히려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데 정이 깊은 사이일수록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을 생략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다. 고맙다는 말 대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훗날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에 비해 상대는 나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감정이 북받치거나 그 관계에 회의를 느낀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것저것 다 퍼주면서 관계를 이어왔는데 돌려받기는커녕 만만한 사람 취급을 당할 땐 자책과 함께 큰 상처를 입는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싶다면 아무 기대 없이 주고 있는다는 마음가짐이 좋다. 주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려야 정신건강에도 관계에도 이롭다. 기대 없이 베풀면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을 조금이나마 얻고 싶다면 이러한 방법을 추천한다. 타인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감사 표현 혹은 칭찬과 인정 대신에 이만큼 주었으니 나는 괜찮다 라는 후련한 감정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호감 가는 지인에게 잘해주었다는 뿌듯함으로 바뀌어 서운한 감정을 해소시킨다. 그래도 도움에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받고 싶다면 문서나 구두로 약속하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테니 내가 필요할 때 너도 이러한 도움을 주겠니? 라는 내용에 합의하자. 그러니까 베푼다가 아니라 도움을 빌려준다는 식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맞춰간다면 서운한 감정이 줄어들 것이다. 만약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이를테면 계약서에 조건을 위반했을 시 적용할 페널티를 적어두거나 최악의 경우 관계를 끊어도 된다.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려 해봤자 한번 생겨난 서운한 감정은 표출되지 못한 채 점점 곪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연하게 도움을 주고 나서 서운하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상대편의 권리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예쁜 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볼수록 신기하다. 섬세한 단어를 선택했을 뿐인데 품격 있어 보인다. 분위기를 고려해 말을 건네는 행동에는 배려의 향이 물씬 풍긴다. 달변이나 아첨으로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 단지 말을 예쁘게 했을 뿐인데 말이다. 이렇듯 말을 예쁘게 하면 상대는 꽤 흡족한 기분을, 나는 설득의 힘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이때 특정 의도를 감추고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으면 안 된다. 물론 의도가 없는 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더라도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최대한 상냥하게 전달하는 것은 의도를 떠나 듣는 이를 기분 좋게 만든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라면 상대는 말의 힘으로 내 부탁을 흔쾌히 수락할 것이고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말을 예쁘게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무엇보다 존중을 기반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 건 기본이다. 상대가 화제를 선점할 수 있도록 귀인 모시듯 맞춰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하지 않고 먼저 듣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누그러지면 어떠한 대화도 기분 좋게 오갈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자면 어떤 대화든 상대 위주로 맞춰주면 된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공감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나 오늘 어디 놀러 가고 싶어 와 같이 무의식 중에 자기 중심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습성이 있다. 상대의 의중을 묻고 제안하는 입장인데도 내 의지와 취향부터 내세우는 것이다. 상대를 생각해서 묻는다 해도 우리 어디 놀러 가지 않을래? 정도일 뿐, 이 경우에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 무언가 부탁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이대로는 친절한 인상을 온전히 줄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설득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장을 아예 리모델링 해야 한다. 문장의 주체부터 내가 아니라 상대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우리 어디 놀러 가지 않을래? 가 아니라 너에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사하고 싶어. 혹은 너를 더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어.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예시로 무언가 제안하는 대화라면 함께 일을 추진해 봅시다. 가 아닌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이 말하면 타인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 문장의 주체를 상대로 맞이하는 일. 별것 아닌 듯해도 매우 중요하다. 설득할 때는 추진력을, 협업할 때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주인공으로 대접한다는 태도로 이렇게나 대접을 해주다니 이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 라는 인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장의 주체를 바꿔 대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연습이다. 실제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습관화하고 나에게 맞는 화법으로 발전시켜라. 말은 사람의 그릇이라 한다. 어떤 관점에서 말하냐에 따라 내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 가는 이 붙잡지 않고 오는 이 막지 않는 것.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을 두고 오는 사람은 경계하느라 늘 피곤했다. 주변엔 내 에너지를 받아 활개 펼치는 이들 뿐인 것 같은데 정작 나라는 존재는 소멸되는 기분이라고 할까? 혹은 내 모든 에너지가 바닥으로 한없이 침전되는 듯했다. 내 마음조차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 슬펐다. 당장 나부터 살아야 했다. 가는 사람에게는 간결한 인사를 전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기로 다짐했다. 담백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둘, 타인과의 거리를 제대로 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 관계를 잘 맺는 것만큼 관계를 잘 끊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에 가식적인 사람들뿐일 때 어떤 일을 함께 저질렀는데 모든 잘못을 혼자 뒤집었을 때 서로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견제하는 게 느껴질 때 인간관계에 회의가 생긴다. 이럴 땐 아예 단절을 택하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든 나름의 처세술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상대와 나와의 거리를 제대로 보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 셋. 영원한 편도 영원한 적도 없음을 아는 것. 사회인이 되면 묘한 일이 일어난다. 이득을 놓고 으르렁거리며 대립한 사람과도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명목으로 웃는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다. 궁금하지 않은 안부를 물으며 공생관계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얌전히 있다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행동이나 전체를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까는 능력도 필요하다. 사회에서는 애초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편도 없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 어른들의 삶은 냉혹하다기보다 빈 껍데기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다. 넷. 관계가 끝난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살다 보면 진심이라 믿었던 사이가 여느 겨울날보다 차갑게 느껴지는 일이 비일비재다. 어쩌면 추억만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인생을 계획해야 할지 모른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관계에서 실망의 계절처럼 찾아오는 것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다. 사계의 순환이 다소 지루하고 가차없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순리라 여기고 나는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동시에 다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좋은 인연을 곁에 두면 또 다른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5. 정도를 지키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 정도를 지키는 삶이란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응당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유연한 시각으로 보면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관계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행동에 대해 주저할 줄 아는 태도다. 이를테면 성급히 마음을 열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다 여기는 것, 내 마음의 범위와 속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말한다. 마음의 주관자로서 자리를 당당히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 삶이 조금 고독할지라도 정도를 지키는 삶에는 안도와 평안이 가득할 테니 말이다. 6. 무조건 착하게, 다정하게, 진실하게만 살지 말 것. 모든 이에게 마냥 착하게 굴었다간 만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 호구와 호의는 다르다. 무조건 희생하다 보면 다정하거나 따뜻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얕보이는 계기가 된다. 만만한 호구와 따뜻한 호인을 혼동하지 말자. 착함은 그에 걸맞은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다정함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친절함은 호의를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만 드러낼 것. 상대에 따라 선택적으로 착하고 다정하고 진실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쓸 필요는 없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진짜 복수. 중국의 사상가 노자가 한 말이라며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 누가 너를 모욕하더라도 안갚음하려 들지 마라. 네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강가에 앉아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햇살을 맞으며 신선노름하고 있으면 알아서 적의 몰락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틀린 말 하나 없는 이 구절에는 세상 이치가 들어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방법과 상대가 끼친 해로움 때문에 황폐해진 내 인생을 복구하는 법. 복수의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인생을 충실히 살아갈 것. 이 글의 함축된 의미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미움은 고독을 낳는다. 복수심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의 일종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그 힘이 강력해 미움의 주체에게 피해를 준다. 미운 상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똑같이 대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다른 미움을 불러올 뿐이다. 물론 감정을 삭히고 괜찮은 척 살아가선 안 된다는 말도 맞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 가슴속 응어리를 푸는 방법은 복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단기적인 목적으로 자멸의 길을 걷지 말라는 말이다. 그것은 하수의 복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멸의 길로 가는 복수를 끝낸 사람의 마음엔 구멍이 생긴다. 원한의 대상이 사라졌어도 폭탄의 불씨는 살아있다. 눈은 넉나간 사람처럼 초점이 없으나 눈동자 속에 시퍼런 칼날이 서려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의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면 고독해지기 마련이다. 혹은 복수의 대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망치고 만다. 당한 만큼 되돌려주자라는 일념이 삶을 지배한다면 종국에는 나락이다. 삶을 지탱하는 요소가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미움이기에 나의 내면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상대를 증오하는 마음은 곧 나 자신을 절벽으로 내몰거나 혹은 동굴 속에 가두는 일이다. 둘, 진정한 고수는 나에게 집중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고수의 복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일신의 평안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 나를 고갈시키지 않는 삶의 이유를 살아가는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 평상심을 유지해야만 좋은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에 어떻든 현재를 기점으로 가까운 미래까지 좋은 마음이 생겨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는 점차 잊히고 결국 인생은 내 앞에 해결책에 가까운 길을 제시할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 나는 내 인생이 무엇보다 중요해. 나에게 먹여 살려야 할 내가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연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울분 토해내기, 복수심을 동기부여로 치환, 내 인생에 집중이라는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외부의 반응은 저절로 얻게 된다. 누가 봐도 내가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섰을 때 소문은 친애하는 적에게 알아서 퍼진다. 상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배알이 꼴려 몸부림칠 것이다. 충혈된 눈으로 염탐하면서 초라한 본인 인생과 끊임없이 비교할 것이다. 그러다 불 속에 뛰어든 불나방처럼 절망의 절벽 아래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친 셈이다. 그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홍조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며 몰락하는 상대를 관망하면 된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고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셋, 내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본인 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 못된 인성으로 세상을 업신여긴 업보라 해야 하나? 태어난 김에 살다가 담당 카운터를 만나버린 걸까? 세상은 의외로 공정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눈치 못 채는 선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최악인 벌을 받게 된다. 구태여 손에 때를 붙이지 않고서 내 인생의 향방만을 예측하면 된다. 유태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 그러니 이 글조차 마음에 담지 말고 그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데 집중하라. 독서로 나 자신을 키우는 법.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왜 읽어야 하는지 제대로 들은 기억은 없다. 어린 시절 무조건 책을 읽으라 하면 괜히 반발심이 생겨 더 읽기 싫었다. 특히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조언이랍시고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잘난 척하는 듯 느껴져 더 반대 노선을 고집하곤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내 손해였다. 학생 때만큼 독서에 빠져있기 좋은 시기는 없는데 그 세월을 허투루 보낸 탓에 20대 중반까지 내면을 단단히 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애써야 했다. 취업 준비하랴, 자기 관리하랴, 24시간이 모자란 상황에서 책 읽기까지 신경 써야 했던 것이다. 타인의 조언을 듣고 넘겨버린 대가였다. 대체로 책과 담쌓은 이들은 나름의 핑계가 있다. 그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일리 있는 주장 같기도 하다. 하지만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로 어떤 선택을 했으면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 책을 읽지 않으면 자신이 겪은 세계가 전부라 여긴 채 살아갈지 모른다. 어떤 분야가 되었든 책을 읽으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읽으면 좋은 실용적인 측면을 알려주려 한다.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책을 읽을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다. 하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어떤 사안을 앞에 두고 이것이 소위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독서는 그것을 굳이 찍어 먹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뼈아픈 일을 겪지 않더라도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셈이다. 예컨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주는 만큼 돌려받지 못한 서운함,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억하심정 등을 품지 않게 해준다.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남들이 출혈을 감수하며 심적으로 방황할 때 나는 올바른 처세와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으로 자기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관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마쳤기 때문에 스펙이나 행복 쌓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둘, 입체적인 사고를 돕는다. 입체적인 사고는 책에서 습득한 내용을 개인 주관으로 정립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자연스레 배우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을 읽으면 어느 주제라도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흐름에 맞춰 자신만의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무작정 국외로 떠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이런 말을 쏟아낸다. 나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치기만 해서 어떡하냐? 그러니 망하지. 반면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은 말을 아끼며 이렇게 생각한다. 총칼 앞에서라면 나약한 개인은 도망칠 수도 있다. 설령 불의에 맞서는 것만이 해답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니 아무렇게나 말하는 이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 타인이 상처를 입는 건 옳지 않다. 이들은 신중하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되 한쪽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 인생을 잘 설계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값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걷는 운동을 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법. 걷는 운동을 시작했다. 평상시 걸음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신간을 준비하면서 지필에 몰두하느라 두문 분출했더니 다리 근육이 좀 빠졌는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작업을 마친 새벽 내 안에 목소리가 물었다. 신간 작업으로 바쁘다는 것, 헬스장 갈 여건이 안 된다는 것 다 핑계 아닌가? 실은 운동하는 게 귀찮아서이지 않나? 사실이다. 홈트레이닝이라도 짬짬이 하는 식으로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면 된다. 결국에 내 마음가짐이 문제였다. 하나, 생각을 멈추고 일단 하자. 일단 시작하자.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핑계대지 말고 뭐든 해보면서 생각하자. 어떤 운동을 할지 고민하느라 머뭇거리지 말고 정해둔 시간이 되면 무조건 집을 나서자. 가령 아침 7시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신발을 신고 나가 뒷산에 올라가 보는 것. 나는 매일 7km씩 걷고 뛰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자세도 어설프고 운동 효과도 없는 것 같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니 요령도 생기고 체력도 점차 좋아졌다. 그렇게 습관으로 만들고 나니 운동이 힘들지 않았다. 둘,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자. 인생도 일도 사랑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현재에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야 실천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인생을 왜 허비했을까 하는 회한이 깊어지고 푸념만 늘어난다. 마음이 미래에 있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 현실 도피만 할 뿐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하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 후회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라. 두려움이 아니라 어제 걷지 않았으니 오늘은 뛰어야 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라. 막막함이 아니라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라는 랄프 wal도 에머슨의 말을 새기며 그냥 하자. 셋,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마음먹기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결과를 거머쥐는 이는 드물다. 걷기 운동도 마찬가지다. 어제는 날씨가 추우니까 쉬고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까 쉬는 식으로 사소한 일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원하는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럴 땐 매번 새롭게 다짐하면서 억지로라도 이어가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조금만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희망찬 에너지도 부여하지 마라. 감정과 결과는 분리해야 한다. 기대한 것에 비해 초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할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편이 낫다. 감정은 실제보다 과장되고 결과는 노력을 압축하니 당연한 선택이다. 하기 싫어도 하고 뭐가 됐든 그냥 하자. 그저 롱런하기 위해. 넷. 혼자 걷다 보면 생각이 바뀐다. 일하다 보면 괜히 울컥할 때가 있다. 되는 일도 없고 일이 꼬이고 꼬여 하루를 망친 듯한 기분. 꼭 누군가와 싸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못마땅한 상태 말이다. 누가 마음을 툭 치기라도 하면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와르르 쏟아질 것 같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걷는다. 운동이라 생각하기보다 감정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크게 휘두르며 씩씩하게 걷는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고개를 세우고 주변 풍경을 보며 적당히 몸을 움직이다 보면 감정에 쓸 여력이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언제 이렇게 멀리 왔지?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기 마련이다. 5.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자. 화났을 때 걷기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걸어간 만큼 되돌아오면서 화난 이유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예민했네 하는 생각과 동시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묵묵히 들어줄 기가 열린다. 그러면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을 집중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저서에서 분노라는 감정은 자동으로 유발되도록 설계된 반응이다. 어떤 계기로 인해 뇌가 분비한 화학물질이 몸에 차오르고 우리는 생리적 반응을 겪게 된다. 최초의 자극이 있고 90초 안에 분노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의 자동 반응은 끝이 난다. 그런데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그 회로가 계속해서 돌도록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화나는 건 생리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그 화를 지속시켜 후회될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이럴 땐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려 노력하는 동시에 화를 중화시킬 방법도 찾아야 한다. 걷기가 그 작업을 도와줄 것이다. 6.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은 모든 버팀의 기본값이다. 부정적인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몸에서 더 많은 휴식을 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탄탄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역시 매일의 걷기 운동이 삶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남을 미워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줄고 진행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물론 몸 상태에 맞지 않은 과도한 운동은 피곤을 가중한다. 운동 초기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인다. 그럴 때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잘 쉬고 잘 먹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체력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겠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내심을 기르자. 하루 사이클을 유지하는데 한몫하는 것. 감정적인 행동에 뒤따르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돕는 것.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쉽게 잠을 청할 수 있게 하는 것. 걷기 운동으로 얻은 점이 많다. 삶의 균형이 잡혀 오로지 걸어가야 할 인생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꾸준히 해냈다는 성취감과 포기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느껴지는 자부심은 덤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 절대 늦지 않았다. 시작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 표현하고 또 표현하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으로 쉽게 서운해하지만 사소한 것으로 곧잘 감동받기도 하는 존재다. 그들에게 사소한 것은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여러 표현을 통해 주고 강조해왔다. 사랑은 마음이면서 표현이다. 마음은 꺼내어 보여줄 수 없으니 표현이 동반되어야 한다. 표현의 부재는 무관심으로 관계의 단절로 연결될 수 있다. 표현하지 않은 마음과 마음 없는 표현, 둘 다 싫지만 형식적으로라도 표현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저절로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만큼 이별에 가까운 건 없다. 사소한 것부터 구석구석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 몸짓, 눈짓, 말투, 행동에서 상대를 위한다는 느낌이 오도록 감정 표현은 되도록 티나게 하는 것이 좋다. 오직 내 편이라는 인식이 확신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표현은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얻은 감동 주는 방법을 소개해 본다. 하나,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기. 이를테면 연인이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을 때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조언인지 격려나 위로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 분석 자료도 꽤나 다양하다. 그런 자료를 참고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다정하게 조언을 건넨다면 완벽할 것이다. 비슷한 예시로 연인이 나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다고 답할 줄 알아야 한다. 한참 망설이는 것부터 조금 서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사한 이유를 대기 위해 늦었다는 변명도 필요 없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뉘앙스를 담아 반사적인 응 사랑해로 답하자. 다소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이를 묻는 연인도 애초에 형식적이되 신속한 답을 원하는 거니 아무렴 상관없다. 둘, 세심히 챙겨주기.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당연해서 실천하지 못한 행동에 관심을 가져보자. 배려심 가득한 눈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함께 길을 걸어도 차도가 있는 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걷게 하는 배려심. 약속 장소에 애인이 늦게 도착했을 때 나도 이제 방금 도착했어 라고 안심시켜주는 마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감동을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별일 아닌 날에 특별한 선물을 할 줄 안다면 더할 나위 없다. 꽃다발이나 손편지를 건네면 사랑하는 마음은 극대화된다. 사소한 가치들을 돌볼 줄 알면서도 그에 걸맞는 감동을 선사하는 것.
결국 표현이라고 하는 건 예쁜 말이나 칭찬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모든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정직한 행위다. 안녕하세요. 이 밤 나지기 읊조리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평 작가님의 책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입니다. 작가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의식적인 행동은 편안한 관계 맺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연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늘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신경 쓰며 가끔은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스스로를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라 여기며 조금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그대로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시고 또 포근한 잠에 들길 바랍니다. 따뜻한 댓글 많이 부탁드리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다 괜찮아지는 주문. 그럴 수도 있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겪다 보면 어느새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럴 땐 그저 재풀에 지쳐 잠잠해질 때까지 내버려둬야 한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식의 대응이 현명한 것이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라비아 속담처럼 간밤에 산이 움직였다면 믿을지언정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 믿지 말기로 하자. 달라지지 않을 문제들에 부디 힘 빼지 말길 바란다.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건강한 사고 습관을 지니면 좋다. 하나, 그러라 그래. 특정인이 또 일을 저지르고 감정을 폭발하고 있다면 그러라 그래 마인드가 필요하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더 놀랄 일이 남았나?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말자. 괜히 남의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걸로 됐다고 여기자. 둘, 내 탓, 네 탓.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은 애써 차단하자. 나보다 더 못됐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여기는 편이 좋다.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남을 우습게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 환경 탓에 내가 운 나쁘게 걸려들고 만 것뿐이다. 쓸데없이 자기 비하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자. 인간관계 같은 해답이 없는 문제는 때로 남 탓을 해야 해결되기도 한다. 셋,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 어떻게 하든 본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타인을 무심하고 타인에게 하는 행동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은 다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힘든 일도 없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술술 풀리는 것 같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타인을 내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기적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자. 준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라.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는 보상 심리는 일찌감치 버리는 편이 내면의 평화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감사의 표현은 해야지 라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관계에서는 내가 100을 주어도 10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오히려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데 정이 깊은 사이일수록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을 생략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다. 고맙다는 말 대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훗날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에 비해 상대는 나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감정이 북받치거나 그 관계에 회의를 느낀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것저것 다 퍼주면서 관계를 이어왔는데 돌려받기는커녕 만만한 사람 취급을 당할 땐 자책과 함께 큰 상처를 입는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싶다면 아무 기대 없이 주고 있는다는 마음가짐이 좋다. 주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려야 정신건강에도 관계에도 이롭다. 기대 없이 베풀면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을 조금이나마 얻고 싶다면 이러한 방법을 추천한다. 타인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감사 표현 혹은 칭찬과 인정 대신에 이만큼 주었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후련한 감정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호감 가는 지인에게 잘해주었다는 뿌듯함으로 바뀌어 서운한 감정을 해소시킨다. 그래도 도움에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받고 싶다면 문서나 구두로 약속하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테니 내가 필요할 때 너도 이러한 도움을 주겠니? 라는 내용에 합의하자. 그러니까 베푼다가 아니라 도움을 빌려준다는 식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맞춰간다면 서운한 감정이 줄어들 것이다. 만약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이를테면 계약서에 조건을 위반했을 시 적용할 페널티를 적어두거나 최악의 경우 관계를 끊어도 된다.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려 해봤자 한번 생겨난 서운한 감정은 표출되지 못한 채 점점 골마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연하게 도움을 주고 나서 서운하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상대편의 권리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예쁜 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볼수록 신기하다. 섬세한 단어를 선택했을 뿐인데 품격 있어 보인다. 분위기를 고려해 말을 건네는 행동에는 배려의 향이 물씬 풍긴다. 달변이나 아첨으로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 단지 말을 예쁘게 했을 뿐인데 말이다. 이렇듯 말을 예쁘게 하면 상대는 꽤 흡족한 기분을 나는 설득의 힘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이때 특정 의도를 감추고 그럴싸한 말만 들어놓으면 안 된다. 물론 의도가 없는 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더라도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최대한 상냥하게 전달하는 것은 의도를 떠나 듣는 이를 기분 좋게 만든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라면 상대는 말의 힘으로 내 부탁을 흔쾌히 수락할 것이고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말을 예쁘게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무엇보다 존중을 기반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 건 기본이다. 상대가 화제를 선점할 수 있도록 귀인 모시듯 맞춰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하지 않고 먼저 듣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누그러지면 어떠한 대화도 기분 좋게 오갈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자면 어떤 대화든 상대 위주로 맞춰주면 된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공감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나 오늘 어디 놀러 가고 싶어 와 같이 무의식 중에 자기 중심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습성이 있다. 상대의 의중을 묻고 제안하는 입장인데도 내 의지와 취향부터 내세우는 것이다. 상대를 생각해서 묻는다 해도 우리 어디 놀러 가지 않을래? 정도일 뿐, 이 경우에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 무언가 부탁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이대로는 친절한 인상을 온전히 줄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설득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장을 아예 리모델링 해야 한다. 문장의 주체부터 내가 아니라 상대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우리 어디 놀러 가지 않을래? 가 아니라 너에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사하고 싶어. 혹은 너를 더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어.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예시로 무언가 제안하는 대화라면 함께 일을 추진해 봅시다. 가 아닌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이 말하면 타인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 문장의 주체를 상대로 맞이하는 일. 별것 아닌 듯해도 매우 중요하다. 설득할 때는 추진력을, 협업할 때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주인공으로 대접한다는 태도로 이렇게나 대접을 해주다니 이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 라는 인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장의 주체를 바꿔 대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연습이다. 실제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습관화하고 나에게 맞는 화법으로 발전시켜라. 말은 사람의 그릇이라 한다. 어떤 관점에서 말하냐에 따라 내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 가는 이 붙잡지 않고 오는 이 막지 않는 것.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을 두고 오는 사람은 경계하느라 늘 피곤했다. 주변엔 내 에너지를 받아 활개 펼치는 이들 뿐인 것 같은데 정작 나라는 존재는 소멸되는 기분이라고 할까? 혹은 내 모든 에너지가 바닥으로 한없이 침전되는 듯했다. 내 마음조차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 슬펐다.
당장 나부터 살아야 했다. 가는 사람에게는 간결한 인사를 전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기로 다짐했다. 담백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둘, 타인과의 거리를 제대로 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 관계를 잘 맺는 것만큼 관계를 잘 끊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에 가식적인 사람들 뿐일 때 어떤 일을 함께 저질렀는데 모든 잘못을 혼자 뒤집었을 때 서로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견제하는 게 느껴질 때 인간관계에 회의가 생긴다. 이럴 땐 아예 단절을 택하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든 나름의 처세술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상대와 나와의 거리를 제대로 보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 셋, 영원한 편도 영원한 적도 없음을 아는 것. 사회인이 되면 묘한 일이 일어난다. 이득을 놓고 으르렁거리며 대립한 사람과도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명목으로 웃는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다. 궁금하지 않은 안부를 물으며 공생관계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얌전히 있다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행동이나 전체를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 후박실을 까는 능력도 필요하다. 사회에서는 애초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편도 없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 어른들의 삶은 냉혹하다기보다 빈 껍데기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다. 넷. 관계가 끝난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살다 보면 진심이라 믿었던 사이가 여느 겨울날보다 차갑게 느껴지는 일이 비일비재다. 어쩌면 추억만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인생을 계획해야 할지 모른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관계에서 실망의 계절처럼 찾아오는 것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다. 사계의 순환이 다소 지루하고 가차없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순리라 여기고 나는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동시에 다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좋은 인연을 곁에 두면 또 다른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다섯, 정도를 지키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 정도를 지키는 삶이란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응당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유연한 시각으로 보면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관계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행동에 대해 주저할 줄 아는 태도다. 이를테면 성급히 마음을 열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다 여기는 것, 내 마음의 범위와 속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말한다. 마음의 주관자로서 자리를 당당히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 삶이 조금 고독할지라도 정도를 지키는 삶에는 안도와 평안이 가득할 테니 말이다. 여섯, 무조건 착하게, 다정하게, 진실하게만 살지 말 것. 모든 이에게 마냥 착하게 굴었다간 만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 호구와 호의는 다르다. 무조건 희생하다 보면 다정하거나 따뜻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얕보이는 계기가 된다. 만만한 호구와 따뜻한 호인을 혼동하지 말자. 착함은 그에 걸맞은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다정함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친절함은 호의를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만 드러낼 것. 상대에 따라 선택적으로 착하고 다정하고 진실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쓸 필요는 없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진짜 복수. 중국의 사상가 노자가 한 말이라며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 누가 너를 모욕하더라도 안갚음 하려 들지 마라. 네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강가에 앉아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햇살을 맞으며 신선노름하고 있으면 알아서 적의 몰락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틀린 말 하나 없는 이 구절에는 세상 이치가 들어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방법과 상대가 끼친 해로움 때문에 황폐해진 내 인생을 복구하는 법. 복수의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인생을 충실히 살아갈 것. 이 글의 함축된 의미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미움은 고독을 낳는다. 복수심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의 일종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그 힘이 강력해 미움의 주체에게 피해를 준다. 미운 상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똑같이 대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다른 미움을 불러올 뿐이다. 물론 감정을 삭히고 괜찮은 척 살아가선 안 된다는 말도 맞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 가슴속 응어리를 푸는 방법은 복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단기적인 목적으로 자멸의 길을 걷지 말라는 말이다. 그것은 하수의 복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멸의 길로 가는 복수를 끝낸 사람의 마음엔 구멍이 생긴다. 원한의 대상이 사라졌어도 폭탄의 불씨는 살아있다. 눈은 넉나간 사람처럼 초점이 없으나 눈동자 속에 시퍼런 칼날이 서려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의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면 고독해지기 마련이다. 혹은 복수의 대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망치고 만다. 당한 만큼 되돌려주자라는 일념이 삶을 지배한다면 종국에는 나락이다. 삶을 지탱하는 요소가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미움이기에 나의 내면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상대를 증오하는 마음은 곧 나 자신을 절벽으로 내몰거나 혹은 동굴 속에 가두는 일이다. 둘, 진정한 고수는 나에게 집중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고수의 복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일신의 평안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 나를 고갈시키지 않는 삶의 이유를 살아가는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 평상심을 유지해야만 좋은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야 어떻든 현재를 기점으로 가까운 미래까지 좋은 마음이 생겨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는 점차 잊히고 결국 인생은 내 앞에 해결책에 가까운 길을 제시할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 나는 내 인생이 무엇보다 중요해. 나에게 먹여 살려야 할 내가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연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울분 토해내기, 복주심을 동기부여로 치환,
내 인생의 집중이라는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외부의 반응은 저절로 얻게 된다. 누가 봐도 내가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섰을 때 소문은 친애하는 적에게 알아서 퍼진다. 상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배알이 꼴려 몸부림칠 것이다. 충혈된 눈으로 염탐하면서 초라한 본인 인생과 끊임없이 비교할 것이다. 그러다 불 속에 뛰어든 불나방처럼 절망의 절벽 아래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친 셈이다. 그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홍조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며 몰락하는 상대를 관망하면 된다. 인생사 새옹지 말라고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셋, 내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본인 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 못된 인성으로 세상을 업신여긴 업보라 해야 하나? 태어난 김에 살다가 담당 카운터를 만나버린 걸까? 세상은 의외로 공정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눈치 못 채는 선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최악인 벌을 받게 된다. 구태여 손에 때를 붙이지 않고서 내 인생의 향방만을 예측하면 된다. 유태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 그러니 이 글조차 마음에 담지 말고 그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데 집중하라. 독서로 나 자신을 키우는 법.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왜 읽어야 하는지 제대로 들은 기억은 없다. 어린 시절 무조건 책을 읽으라 하면 괜히 반발심이 생겨 더 읽기 싫었다. 특히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조언이랍시고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잘난 척하는 듯 느껴져 더 반대 노선을 고집하곤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내 손해였다. 학생 때만큼 독서에 빠져있기 좋은 시기는 없는데 그 세월을 허투루 보낸 탓에 20대 중반까지 내면을 단단히 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애써야 했다. 취업 준비하랴, 자기 관리하랴, 24시간이 모자란 상황에서 책 읽기까지 신경 써야 했던 것이다. 타인의 조언을 듣고 넘겨버린 대가였다. 대체로 책과 담쌓은 이들은 나름의 핑계가 있다. 그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일리 있는 주장 같기도 하다. 하지만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로 어떤 선택을 했으면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 책을 읽지 않으면 자신이 겪은 세계가 전부라 여긴 채 살아갈지 모른다. 어떤 분야가 되었든 책을 읽으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읽으면 좋은 실용적인 측면을 알려주려 한다.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책을 읽을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다. 하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어떤 사안을 앞에 두고 이것이 소위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독서는 그것을 굳이 찍어 먹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뼈아픈 일을 겪지 않더라도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셈이다. 예컨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주는 만큼 돌려받지 못한 서운함,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억하심정 등을 품지 않게 해준다.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남들이 출혈을 감수하며 심적으로 방황할 때 나는 올바른 처세와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으로 자기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관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마쳤기 때문에 스펙이나 행복 쌓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둘, 입체적인 사고를 돕는다. 입체적인 사고는 책에서 습득한 내용을 개인 주관으로 정립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자연스레 배우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을 읽으면 어느 주제라도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흐름에 맞춰 자신만의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무작정 국외로 떠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이런 말을 쏟아낸다. 나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치기만 해서 어떡하냐? 그러니 망하지. 반면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은 말을 아끼며 이렇게 생각한다. 총칼 앞에서라면 나약한 개인은 도망칠 수도 있다. 설령 불의에 맞서는 것만이 해답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니 아무렇게나 말하는 이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 타인이 상처를 입는 건 옳지 않다. 이들은 신중하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되 한쪽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 인생을 잘 설계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값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걷는 운동을 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법. 걷는 운동을 시작했다. 평상시 걸음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신간을 준비하면서 지필에 몰두하느라 두문 분출했더니 다리 근육이 좀 빠졌는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작업을 마친 새벽 내 안의 목소리가 물었다. 신간 작업으로 바쁘다는 것, 헬스장 갈 여건이 안 된다는 것 다 핑계 아닌가? 실은 운동하는 게 귀찮아서이지 않나? 사실이다. 홈트레이닝이라도 짬짬이 하는 식으로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면 된다. 결국에 내 마음가짐이 문제였다. 하나, 생각을 멈추고 일단 하자. 일단 시작하자.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핑계대지 말고 뭐든 해보면서 생각하자. 어떤 운동을 할지 고민하느라 머뭇거리지 말고 정해둔 시간이 되면 무조건 집을 나서자. 가령 아침 7시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신발을 신고 나가 뒷산에 올라가 보는 것. 나는 매일 7km씩 걷고 뛰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자세도 어설프고 운동 효과도 없는 것 같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니 요령도 생기고 체력도 점차 좋아졌다. 그렇게 습관으로 만들고 나니 운동이 힘들지 않았다. 둘,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자. 인생도 일도 사랑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현재에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야 실천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인생을 왜 허비했을까 하는 회한이 깊어지고 푸념만 늘어난다. 마음이 미래에 있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 현실 도피만 할 뿐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하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
후회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라. 두려움이 아니라 어제 걷지 않았으니 오늘은 뛰어야 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라. 막막함이 아니라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라는 랄프 wal도 에머슨의 말을 새기며 그냥 하자. 셋.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마음먹기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결과를 거머쥐는 이는 드물다. 걷기 운동도 마찬가지다. 어제는 날씨가 추우니까 쉬고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까 쉬는 식으로 사소한 일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원하는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럴 땐 매번 새롭게 다짐하면서 억지로라도 이어가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조금만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희망찬 에너지도 부여하지 마라. 감정과 결과는 분리해야 한다. 기대한 것에 비해 초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할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편이 낫다. 감정은 실제보다 과장되고 결과는 노력을 압축하니 당연한 선택이다. 하기 싫어도 하고 뭐가 됐든 그냥 하자. 그저 롱런하기 위해. 넷. 혼자 걷다 보면 생각이 바뀐다. 일하다 보면 괜히 울컥할 때가 있다. 되는 일도 없고 일이 꼬이고 꼬여 하루를 망친 듯한 기분. 꼭 누군가와 싸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못마땅한 상태 말이다. 누가 마음을 툭 치기라도 하면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와르르 쏟아질 것 같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걷는다. 운동이라 생각하기보다 감정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크게 휘두르며 씩씩하게 걷는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고개를 세우고 주변 풍경을 보며 적당히 몸을 움직이다 보면 감정에 쓸 여력이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언제 이렇게 멀리 왔지?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기 마련이다. 5.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자. 화났을 때 걷기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걸어간 만큼 되돌아오면서 화난 이유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예민했네 하는 생각과 동시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묵묵히 들어줄 귀가 열린다. 그러면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을 집중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저서에서 분노라는 감정은 자동으로 유발되도록 설계된 반응이다. 어떤 계기로 인해 뇌가 분비한 화학물질이 몸에 차오르고 우리는 생리적 반응을 겪게 된다. 최초의 자극이 있고 90초 안에 분노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의 자동 반응은 끝이 난다. 그런데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그 회로가 계속해서 돌도록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화나는 건 생리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그 화를 지속시켜 후회해야 될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이럴 땐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려 노력하는 동시에 화를 중화시킬 방법도 찾아야 한다. 걷기가 그 작업을 도와줄 것이다. 6.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은 모든 버팀의 기본값이다. 부정적인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몸에서 더 많은 휴식을 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탄탄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역시 매일의 걷기 운동이 삶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남을 미워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줄고 진행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물론 몸 상태에 맞지 않은 과도한 운동은 피곤을 가중한다. 운동 초기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인다. 그럴 때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잘 쉬고 잘 먹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체력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겠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내심을 기르자. 하루 사이클을 유지하는데 한몫하는 것, 감정적인 행동에 뒤따르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돕는 것,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쉽게 잠을 청할 수 있게 하는 것, 걷기 운동으로 얻은 점이 많다. 삶의 균형이 잡혀 오로지 걸어가야 할 인생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꾸준히 해냈다는 성취감과 포기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느껴지는 자부심은 덤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 절대 늦지 않았다. 시작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 표현하고 또 표현하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으로 쉽게 서운해하지만 사소한 것으로 곧잘 감동받기도 하는 존재다. 그들에게 사소한 것은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여러 표현을 통해 주고 강조해왔다. 사랑은 마음이면서 표현이다. 마음은 꺼내어 보여줄 수 없으니 표현이 동반되어야 한다. 표현의 부재는 무관심으로 관계의 단절로 연결될 수 있다. 표현하지 않은 마음과 마음 없는 표현, 둘 다 싫지만 형식적으로라도 표현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저절로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만큼 이별에 가까운 건 없다. 사소한 것부터 구석구석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 몸짓, 눈짓, 말투, 행동에서 상대를 위한다는 느낌이 오도록 감정 표현은 되도록 티나게 하는 것이 좋다. 오직 내 편이라는 인식이 확신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표현은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얻은 감동 주는 방법을 소개해 본다. 하나,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기. 이를테면 연인이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을 때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조언인지 격려나 위로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 분석 자료도 꽤나 다양하다. 그런 자료를 참고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다정하게 조언을 건넨다면 완벽할 것이다. 비슷한 예시로 연인이 나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다고 답할 줄 알아야 한다. 한참 망설이는 것부터 조금 서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사한 이유를 대기 위해 늦었다는 변명도 필요 없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뉘앙스를 담아 반사적인 응 사랑해로 답하자. 다소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이를 묻는 연인도 애초에 형식적이되 신속한 답을 원하는 거니 아무렴 상관없다. 둘, 세심히 챙겨주기.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당연해서 실천하지 못한 행동에 관심을 가져보자. 배려심 가득한 눈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함께 길을 걸어도 차도가 있는 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걷게 하는 배려심. 약속 장소에 애인이 늦게 도착했을 때 나도 이제 방금 도착했어 라고 안심시켜주는 마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감동을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별일 아닌 날에 특별한 선물을 할 줄 안다면 더할 나위 없다. 꽃다발이나 손편지를 건네면 사랑하는 마음은 극대화된다. 사소한 가치들을 돌볼 줄 알면서도 그에 걸맞는 감동을 선사하는 것. 결국 표현이라고 하는 건 예쁜 말이나 칭찬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모든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정직한 행위다.